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참극으로 끝났지만 돌이켜보면 위기의 징후 그리고 예방 가능한 순간이 있었던 범죄가 있습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 다룰 인질극도 그랬는데요.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경기도 안산에서 40대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고 내용은 아이들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신고 전화를 하기 16분 전 이 여성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전화를 걸었고요. 여성의 두 딸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전 남편의 집으로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의 전 남편 집에 도착했을 때 40대 남성은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의붓 딸들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아내를 들여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5시간 동안 계속된 이 남성과 경찰의 극한 대치, 인명 피해 없이 무사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을까요? 또 가족을 상대로 벌인 인질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 없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믿기지 않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딘가요, 위원님?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 남편의 집입니다. 전 남편의 집이고요. 그러면 전 남편과 지금 이 말썽 피우고 사고를 친 현 남편과의 또 관계는요, 약 한 20여 년 된 고향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재혼하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다고 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원한 사이예요, 남자들끼리는. 그런데 이 재혼한 게 이 여성이 2007년도에 재혼을 지금 현재의 남편,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김모 씨? 예. 예, 김상훈이죠? 예, 신상공개가 됐으니까. 예, 이 사람하고 재혼하게 된 게 2007년인데 2014년까지 살았으니까 약 한 7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별거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고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 해가지고 전 남편의 집에 가 있는 걸로 추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외도 상대로 아내의 전 남편으로 또 본 의심한 거예요. 거군요. 그래서 전 남편 집으로 가가지고 일단은 아는 동생이라고 두들기고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전 남편 같은 경우는 다른 여성이 있었어요, 동거녀가. 그 동거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남편의 저 동생이다. 문 좀 잠깐 열어줘라. 물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 전달하고 가겠다. 문 열어주자마자 바로 흉기를 들이대고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결박하고 이제 감금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이 인질범 같은 경우는 목적이 동거녀는 아니었을 것 같고 전 남편을 만나러 간 거 아니겠어요? 전 남편도 집에 있었나요? 일단 이 전 남편이 그러면 함께 감금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집이요. 이 전 남편이 품을 알아서 쓰러진 뒤에 장애 판정을 받고 구입한 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이동이 쉽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에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딸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에게 연락이 닿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지금 저 범인인 현 남편이 전 남편과라든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저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전화를 걸어봤더니 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집 안에 갇혀 있다고 추측이 되는 사람은 총 4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 남편 그리고 전 남편의 동거녀 그리고 두 딸.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이 전 남편하고 두 딸의 휴대전화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현장 바로 인근 기지국에서 확인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전 남편 집에 같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강하게 되는 상태죠. 네. 그 당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은 다행히 그 기숙사, 취직회사 기숙사에 머물고 있어서 이 화를 피했었습니다. 자, 인질범이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요? 일단은 그 인질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거기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최대한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인내하면서 대화와 이 설득으로 이제 그 범인을 자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구하는 물품이 있다고 하면은 대체로 그 인질사범들 가면은 술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경험이 좀 있는데. 근데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술은 잘못 제공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그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담배를 또 많이 요구해요. 담배 정도는 제공을 하면서 일단 설득하는 데 주력하는 게 맞습니다.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위협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게 최우선이자 급선무겠죠. 당시 경찰은 인질범을 상대하기 위해서 협상 전문가까지 투입했는데요. 당시 직접 협상에 참여했던 경찰대학교 이종화 교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항복을 할 줄 알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몇 번 불러도 대답을 안 했어요. 불안해서 저희들 이제 휴대폰을 또 했죠. 근데 휴대폰이 갑자기 전원이 꺼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몇 시간을 대치하다가 특공대가 투입하게 된 거예요? 총 대치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인질범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 특공대가 투입을 돼서 집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발견된 것, 일단 그 처음에 신고 전화했던 여성의 전 남편이 화장실에서 이미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살해 시점은 이미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 한 9시쯤에 밖에서 귀가한 이 전 남편을 이미 살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딸, 자신에게는 의붓딸이 되는 두 딸도 흉기로 위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일, 경찰이 진압한 당일 오전 9시 반이 조금 넘은 시점에 아내와 통화한 다음에 이 둘째 딸 역시 흉기로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4명이 감금되어 있었는데 2사람이 살해가 됐던 거죠. 그게 모두 경찰 투입 전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러면은 큰딸과 전 남편의 동거녀 예.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큰딸 같은 경우는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그 동생이 그 김상훈으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것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에 재혼해가지고 2014년까지 약 7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김상훈 같은 이 범인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살고 있는 중간에도 이 작은 딸한테 집착을 해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악질 중에 악질이네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상상조차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인질범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요. 인질범 김상훈 씨고요. 46살이었습니다. 범죄 행위 자체도 납득이 안 가는데 체포된 이후에도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당시의 모습도 함께 보시죠. 저도 한편에 피해갑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애 엄마의 의무도 있고. 왜? 내가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죽인 건 1000번 만번 죽어도 할 말 없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도 애 엄마의 희생양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를 의뢰했으니 경찰들이 알아서 밝혀줄 거라고 보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머리에서. 이 김상훈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얼마 전에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아닌데기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은 또 굉장히 드문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저 사건 이후 이제 그 검거된 이후에도 계속 애엄마 핑계를 댔어요. 그 애엄마 핑계를 댔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네. 이미 별거하고 있는 그 아내인데 외도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망상에서 그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서 찾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내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 남자는 모든 분노가 아내를 향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는 뭐 이전에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적은 없었나요? 이 범행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 왔던 겁니다.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요, 이 김상훈이 아내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두 딸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서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만나고 나서도 집에서 손발을 묶인 채 한 4시간가량 감금을 당했고요. 이 과정에서도 허벅지 등을 흉기에 찔려서 다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요. 이 김상훈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생계는 다 아내한테 맡기고 인터넷 도박 게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도박 자금을 주지 않으면
뭐 폭행을 해서 갈비뼈가 나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적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앞서서 이제 김복주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김상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혼을 하고서도 소위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여성들을 만나왔었는데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아내의 외도만을 추궁하면서 이러한 범죄와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이어왔던 겁니다. 망상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의처증도 있었던 것 같고. 내내 아내 탓만 했는데 현장 검증을 위해서 이동할 때는요. 또 돌연 고개를 푹 숙이고 반성하는 듯한 반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살해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살해할 생각을 갖고 집에 들어가셨나요? 잘못했습니다.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 갈 때 사람들 죽일 생각 하고 가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절대 아닙니다. 혹시 미안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죄송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현장 검증을 받으러 갈 때의 모습인데 아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때랑은 180도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네. 이 구속영장 심사 받을 때는 저렇게 죄송하다, 뭐 죽고 싶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현장 검증을 가서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질극이 발생할 당시에 취업을 해서 회사 기숙사에 있는 바람에 변을 피한 의붓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의붓 아들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왔습니다. 김상훈을 향해서 왜 엄마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외쳤는데요. 보신 것처럼 김상훈은 웃으면서요. 그 의붓 아들 쪽을 쳐다보면서 네 엄마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요? 네, 현장 검증 오기 전에 뭐 죄송하다, 죽고 싶다라고 한 말에 최소한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장 검증을 지켜보고 있던 주민들도 정말 이 김상훈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저게 지금 현장 검증 때의 모습인 거죠. 네, 살짝 미소를 띠고 있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죄송하다, 죽고 싶다 했던 말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확실히 드는데 게다가 김상훈은 아내 탓만 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예, 김상훈은 경찰 탓을 또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가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경찰이 오히려 자기를 답답하게 했고 흥분하게 했다. 심지어는 작은 딸이 죽은 것은 경찰 잘못이 크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내 요구 조건을 절대 안 들어주어서 오히려 장난당한 기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요구 조건이라는 게 첫째가 뭐 소주, 담배를 넣어달라 이런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또 애 엄마를 뒤로 보내달라는데 그러면 또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었죠. 이런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줬다고 자기가 희롱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런 피해자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얘기죠. 끔찍한 얘기죠. 김상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하고 난 이후에 프로파일러라든지 심리 검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에 속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지켜봤듯이 저 사람 죄책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교활하고요.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어떤 이 가해 사실을 전부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어떤 교활함. 그리고 공감력이 많이 뒤떨어지고 이런 거 봐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어떤 양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보기도 했습니다. 김상훈 같은 경우는 의붓 딸, 게다가 자기가 형님 동생으로 하는 사이였던 아내의 전 남편까지 살해해놓고요. 정작 자신의 아주 작은 아픔은 경찰서에서 되게 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다음에 내가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니까 내 다리부터 빨리 좀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당시 이제 김상훈을 조사했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자기가 불리하면 일단 목소리부터 높이고 보고 자신이 불리하지 않은 일반적인 평범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아주 선택적인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회상을 했죠. 이런 태도가 재판장에서 뭐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재판장에서 모습 어땠나요? 수사 과정에서도 뭐 아내 탓만 하고 경찰 탓을 했으니 재판 과정에서도 오죽했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 둘째 딸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합의하에 했다. 이러한 변명을 했고요. 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것에 대해서는 그때 흉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내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변명으로 재판 과정을 일관했습니다. 참, 일관성이 있네요. 위원님, 예. 혹시 전과는 없었나요? 13개 있었습니다. 폭력과 절도 13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13개 범행 중에서 6개는 이제 폭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폭력 같은 게 어디서 누구를 그러면 공격해서 생긴 전과냐? 이게 이 사람이 한 사실혼 관계가 한 4번 정도 되고요. 네. 기타 애인도 몇 명 있었다고 해요. 전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남 탓이라고만 강변했습니다. 이 살인마.
변호사님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예, 1심 재판부는 이 김상훈에게 그 무기징역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좀 아내 탓으로 돌리고 반성해야 하는 점이 없고, 굉장히 너무나 극악한 범죄인데, 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라든지 뭐 지병 등을 참작해서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형을 피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을 2명이나 죽었고요. 범행이 너무나 잔인하고요. 또 반성까지 안 했는데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인가요? 사실 이런 경우는 판사의 좀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형 폐지론자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은 납득이 가세요? 저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사형제들은 명백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나 뭐 이거 다른 나라처럼 합산형이라든지 감형 없는 종신형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아직까지는 현존하는 그 사형제가 있는데 뭐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2명이나 이렇게 살해하고 극악한 범죄자라면 사형은 주는 게 맞지 않나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 지금 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이었고 2심도 갔나요? 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었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 양형이 부당하다, 즉 형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갔죠. 예. 하지만 대법원은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의 법감정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만약에 사형은 정말 최후의 궁극적인 형벌이잖아요. 이런 형벌을 내리려면 예외적인 형벌을 내리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을 때만 사형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근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은 이 김상훈 같은 사람도 나중에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틈새가 있습니다. 사실 사형하고 현행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20년 이상 살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이 갭이 상당히 큽니다. 중간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메꾸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이제 가석방이 안 되는 무기징역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리 모범수로 이제 뭐 양심적으로 이렇게 복역을 하더라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도 있고 해서 아직 뭐 구체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해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처벌의 공백지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꾸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형을 받았어도 큰 상처가 다 쉽게 내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살아남은 2명의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네. 지냈나요? 큰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생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실제로 자기가 좀 다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김상훈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살 길도 막막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족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이런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검찰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조금 지급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소망이었을 텐데 뭐 어떤 보상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큰 상처였죠. 사건의 마무리가 됐지만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등진 소녀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할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여전히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